안녕하세요. 홍석우입니다. 오늘은 집안 구조물 설계 2주차 두 번째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 집안의 생성과 분류, 그리고 챕터 3 각종 집안의 판정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안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어 채취율과 또는 코어 회수율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걸 TCR이라고 합니다. Total Core Recovery. 그 다음에 RQD.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RQD는 코어 1m 중에 포함된 10cm 이상의 봉상 코어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봉상 코어의 길이의 합을 100cm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그다음 조인트 밀도가 있습니다. 조인트 밀도란 암석 사이에 벌어진 틈을 의미하며, 조인트 밀도는 단위 길이 또는 면적 중에 포함된 조인트의 수로서 조인트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균열 계수입니다. 균열 계수는 안반의 탄성파 속도는 균열이나 조인트가 많으면 저하하는 것을 주목한 지수로서, 신선한 안편의 탄성파 속도를 VC라고 하면은 VC분의 V제곱이 잘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RQD와 QCR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안반을 채취를 했는데, 암석 채취의 전체 길이가 100cm가 되겠습니다. 100cm씩 이제 잘라서 채취를 하게 되겠죠. 이때 채취한 그 코어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코어가 전체 합쳐보니까 81cm가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이쪽 부분은 코어가 다 깨어지고 채취가 안 된 겁니다. 따라서 81cm 코어니까 전체 우리 100cm 분의 81cm, 전부 다 81cm 곱하기 100을 해서 81.5%가 됩니다. 여기서 RQD는 10cm 이상의 봉상의 코어의 합입니다. 따라서 17cm, 22cm, 12cm, 또 10cm 이상을 다 합친 요게 51cm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100cm 분의 51cm 곱하기 100 해서 51%의 RQD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리가 아주 많은 이러한 곳에서 1m 100cm의 코어를 채취를 했는데 코어가 전혀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RQD가 제로가 됩니다. TCR은 100%가 되지만은 RQD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듬성듬성 15cm, 20cm, 15cm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50cm라고 한다면은 요까지 전체를 80cm에 대한 TCR은 80%가 되고, 그 다음에 10cm 이상의 봉상의 합은 50cm가 돼서 RQD는 50%가 되겠죠. 또 여기는 보면은 전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전체는 여기는 보면은 전리가 많이 없는데도 보면은 실제로 코어의 채취는 5cm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TCR이 50%가 되고, 이 중에서 10cm 이상이 단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RQD는 10%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RQD가 구해졌는데 그냥 RQD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QD 값이 예를 들어서 0.5에서 0.75
되면은 fair로 표시를 합니다. 그는 보통이라는 의미, 보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50%보다 더 작게 되면은 불량으로 가고요. 50%가 좋으면은 good, excellent, 즉 양호 또는 아주 양호 하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하는 법까지도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 이거는 RQ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사를 따고 추후에 5년이나 10년 후에 기술사를 이제 준비를 할 때 기술사의 답안지를 적는 방법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뭐 이런 그림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은 답안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어가 그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시추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시추 주상도는 나중에 보링이 뒤에서 보링을 배우겠지만은 그 보링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주상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매립층, 예를 들어 매립층, 또 퇴적층, 그 다음에 또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이런 내용들을 다 적게 되고요. 각각 현장에 대한 관찰 기록을 자세히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관입시험을 통한 표준관입시험치를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30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30cm 관입하는데 9타의 9타를 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4 이렇게 나오면은 14cm 관입하는데 50타를 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도로공사에서 터널에 대한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터널 공사에서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을 이제 그릴 때 터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경고부가 되겠죠. 여기 경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한 경고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지반조사를 실시를 하고 각각 지반조사를 한 자료들을 이렇게 단면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 지반조사한 자료들입니다.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단면 지질 단면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단면에다가 토질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 지반의 각종 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 난이도의 판정법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탄성파 속도란 게 가장 중요하며 이 탄성파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리퍼암이냐 발파암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탄성파 속도 1.5에서 1.7 이 정도 경계로 해서 이 이하로는 리퍼가 가능한 리퍼암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는 리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파암이 되겠죠. 발파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암이 어떠한 암이냐를 판정하는 것을 암 판정이라고 하며 굴착했을 때 리퍼로 굴착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나타내는 것을 리퍼빌리티라고 합니다. 다 같이 리퍼빌리티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리퍼라는 것은 불도저의 뒤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 뾰족한 이러한 부분을 리퍼라고 합니다. 이 리퍼로
암을 긁어낼 수가 있죠. 리퍼로 암을 긁어내고 이 배토판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제 암을 굴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단단한 아주 단단한 암의 경우에는, 특히 발파암의 경우에는 리퍼로 아무리 끌고도 끓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발파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도 리퍼로 이제 이렇게 굴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암 따기, 그러니까 암석의 바닥을 파는 순서입니다. 암을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암을 판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암 파는 차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사에 대한 굴착입니다. 토사로 이렇게 지금 백호를 통해서 이렇게 굴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일반 토사의 땅바닥 깎기는 순서가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쭉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암 판정을 할 때 어떠한 그 장비로 암 판정을 하느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장비를 씁니다. 이 장비의 이름은 슈미트 해마라고 합니다. 슈미트 해마. 이 슈미트 해마로 암에다가 눌러가지고 암에다가 이 안에 보면은 구슬같이 땅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쳐서 암이 얼마나 단단하냐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 이제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이제 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땅 하면서 안에는 구슬이 암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암에 대한 암에 대한 이 수치를 표현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일축압축 강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일축압축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석의 단위 최적 중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 최적 중량이 현무암, 백악, 황암, 석회암, 사암, 혈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현무암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단위 최적 중량, 또 네우마 찰각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암석도 경질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 경질퇴적암, 연질퇴적암, 요거는 이제 암석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때, 위에 이거는 암석이 폭세 또는 파쇄해가지고 부서졌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단위 최적 중량과 마찰각 그리고 점착력이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후크 앤 브레이가 이 표를 정리를 한 건데,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표를 잘 받았다가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축압축 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대단히 연약한 암은 R1이라고 하는데 정등을 이용해서 부술 수 있다. 칼로서도 잘린다. 이 정도 되면은 연약한 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축압축 강도가 10에서 250kg force per square cm가 됩니다. 그리고
연암일 경우에는 폭격칼로서 간단히 잘린다. 이라면 R2가 되고 이때는 250에서 5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가 됩니다. 비교적 단단한 암일 경우에는 칼로서는 상처가 나지 않죠. 그걸 R3라고 하고 500에서 10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입니다. 사암이나 전파암이나 혈암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경암입니다. 이건 암석편을 손에 들고 해머로 한번 타격해서 깰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걸 알포 정도라고 하는데 1000에서 20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대리석, 화강암, 편마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경암입니다. 극경암이라고도 하고 R5입니다. 암석을 해머로 깨는데 여러 번의 타격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거는 2000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 이상이며 규암이나 설록암, 반려암, 현무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표도 똑같이 암의 압축 강도와 변형 계수, 포화송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의 포화송, 특별히 이 표에서는 포화송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또 이제 암석의 분류의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ABC, C는 H, M, L, D 이렇게 분류를 했죠.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점착력과 네오마살각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암석의 강도입니다. 화강암, 압축 강도가 이 정도 나오고요. 인장 강도, 전남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도의 강도를 내느냐를 여러분들이 꼭 이걸 표를 보고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나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그 암반의 분류 및 재료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A 암반, B 암반, C 암반, D 암반 이렇게 분류를 하고 C도 C1, C2, D도 D1, D2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탄성파 속도와 동탄성 계수 그 다음에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탄성파 속도가 아까 상당히 중요했죠. 탄성파 속도가 1.5km/s 정도 에서 1.7km/s 정도의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발파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가 이제 경계선이 되겠죠. 상당히 그 발파암과 리핑암은 우리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꼭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암석의 밀도, 암석중의 지진파 속도입니다. 역시 그 지진파 속도를 km/s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정도 암이 되면은 탄성파 속도가 상당히 높죠. 자,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4장 원위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원위치 시험은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서 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원위치 시험에 대한 암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물리 탐사와 및 각종 검측류, 사운딩 및 국내에서의 지하시험 및 평판 지하시험, CBR 또는 지하수 조사, 그 다음에 모형 현장 실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원위치 시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위치 시험 안에 우리가 그 사운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운딩의 정의는 아주 중요하죠. 사운딩의 정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사운딩을 보면은 로드라고 하고 로드 등에 부착한
저항체를 지중해 삽입하여 관입, 회전, 인발 등의 저항으로부터 지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암기를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위치 시험이란 것은 조사한 때의 자연 그대로에서의 위치라든지 깊이에서의 역학적 성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튜브 및 콘의 관입장을 측정하는 것은 표준 관입 시험이 있고, 또 이건 튜브죠. 콘을 쓸 때는 동적 원추 관입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의 정적 관입을 이용한 더치콘, 포터블 콘, 스웨덴식 사운딩 이런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제하시험이죠. 이거는 평판 제하시험 중에 현장 CBR 시험, 보링 공내에서의 제하시험, 심층 제하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원위치 시험 중에서 날개의 회전 및 인발장을 측정하는 것은 베인 시험, 그 다음에 스키메타, 보링 공벽의 강도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고무 튜브의 평창 저항을 이용한 플래서메타, LLT, 플레이트의 저항을 이용한 KKT가 있습니다. 집안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는 현장 밀도 측정법이 있는데 주로 이거는 모래치환법 또는 물치환법 또는 커팅법, 그 다음에 밀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 검증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기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의 강국에 관한 조사로서는 투수성 시험이 있고 강극수압 시험이 있고 수질 시험이 있습니다. 투수성은 양수 시험 또는 현장 투수 시험을 하며 강극수압은 측정을 통해서 강수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기타 강말뚝의 부식성을 측정하는 시험도 있고 징동을 측정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집안의 어떤 계측을 하는 심화계, 경사계, 배능률계, 토합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 여기에 집안을 계측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2편에서 또 계측 관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관입 시험은 KSF 2307로서 이 목적은 관입 시험으로부터 N치를 구해서 원위치에서의 흙의 영경, 조밀 정도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또 시료를 관찰한다든가 실내 토질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서도 이용을 합니다. 정의, 이거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자, N치란 무게 63.5kg 폴스의 해머를 75cm의 높이로부터 자연학과시켜서 표준 관입시험용 샘플러를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질 주상도를 봤었죠. 주상도에 나오는 아까 예를 들어서 9/30 이라면 아까 뭐라고 했죠? 30cm 관입하는데 9번의 타격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용 토질은 연약지반 및 경질지반 이런데 다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질지반에 적합하고 점토지반에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샘플러입니다. 샘플러. 요 그림이 샘플러입니다. 샘플러 그림이고, 그래서 규격이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삼각대
이런 삼각대에다가 햄머를 63.5kg짜리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러를 로드 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75cm 높이에서 이걸 낙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샘플러가 30cm를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가 N치가 됩니다. 자,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N치가 50보다 작은 큰 자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층에 적용이 됩니다. 지름이 1cm 이상의 자갈층에서는 곤란하다. 특히 연약점토나 피트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수중 간의 시험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역시 수중 간의 시험 장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 보겠습니다. 이 보링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보링이 되었는가, 공경이 65cm 이상이고 공벽이 붕괴는 없는가, 슬라임은 제거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시험 용고의 체크와 또 시험 준비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관입 시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모든 이제 N치를 측정할 때는 15cm 예비타를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75cm 높이에서 낙하시켜 가지고 30cm 본타를 행합니다. 이때 1회 타격량의 관입량을 기록하고 또 2cm 미만의 경우에는 관입량 10cm마다 타격 횟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본타는 50회 정도를 한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약 5cm 정도의 후속타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칠 때 15cm의 예비타, 30cm의 본타, 그 다음에 5cm의 후속타, 이렇게 전체를 다 완료하는 것이 이제 완료하는데, 여기서 30cm의 본타를 치는 횟수를 우리가 N치라고 하죠. 후속타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치와 일축 압축 강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축 압축 강도 QU가 8분의 N이라는 식인데, 이게 간단해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N치, 우리가 그 표준 간입 시험에서 불결한 시로를 채취해서 그 채취한 시로가 불결한 시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면적비라는 것을 씁니다. 이 면적비는 이 샘플러의 제일 큰 바깥 외경을 DW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부 내경을 DS라고 하며, 그 다음에 뾰족한 이 끝과 끝을 가장 작은 이 그 직경을 DE라고 할 때 DE의 제곱분의 DW의 제곱 빼기 DE의 제곱 곱하기 100을 해서 이 결과가 면적비가 되며, 이 면적비가 10% 이하이면은 불결한 시로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치와 그 밖의 시험 결과의 상관성입니다. N치는 원위치에서의 흙의 영경,
가짐 상태의 상대치를 아는 값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n치가 구해지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력, 그 다음에 침하량, 점착력, 내구마 찰각, K치, 전단표 속도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이들 집안 정수와의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이걸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조금은 자제해야 되고, 그러나 적용 토질이 넓고 시험이 용이함으로써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표 4.1도 점토의 컨시스턴시와 N치, 강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점토의 경우는 표 4.1을 사용하는 데는 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토의 컨시스턴시를 4에서 8, N치가 4에서 8 정도가 되면 미디움으로 중간 정도로 보고, 이보다 높으면은 N치가 높으면은 스티프, 베리 스티프, 경고, 매우 경고, 그 다음에 단단한, 그리고 이보다 낮아지면은 연약, 매우 연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쯤 정도일 때 일초압축 강도를 0.5에서 1.0 톤 폴스 퍼 피트 제곱 정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모래의 상대 밀도와 N치 허용 지질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래는 10에서 30 정도일 때 중간을 나타내며 이거보다 낮으면은 느슨, 매우 느슨, 그 다음에 이보다 높으면은 조밀, 매우 조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 정도일 때의 허용 지지력은 0.7에서 2.5 톤 폴스 퍼 피트 제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1.1 톤 폴스 퍼 피트 제곱은 1 kg 폴스 퍼 스퀘어 센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대략값을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N치와 동적 원추 관입시험에서 구한 ND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적 원추 관입시험은 연약 집안에 행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타격 횟수를 가지고 나타내는 N치와 비교를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림 4.4와 같이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식은 ND는 1.15 N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구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적원추 관입시험기는 이 끝이 이렇게 삼각형인 이러한 삼각 뿌리죠. 삼각 뿌린 이 원추를 이 땅 속에 이렇게 관입을 해서 관입할 때의 이 저항치를 측정을 해서 얼마나 단단한 점토인지를 판단하는 시험법입니다. 이러한 대형 동적 원추 관입시험과 표준 관입시험과의 비교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좀 전에는 동적은 이제 타격을 하는 거고, 정적은 타격이 아니고 꼭 밀어넣는 그런 시험입니다. 똑같은 아까와 같은 콘을 천천히 밀어넣었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서 마이어호프가 QC는 4N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나타내서 이 식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NH와 상대밀도의 상관성입니다. 마이어호프의 근사식에 보면은 이러한 식을 또 나타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상대밀도를 추정하는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들이 전부 다 추정식이지 정확한 식이 아니므로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N치와 C파이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르자키와 또 팩, 마이어호프, 더남, 오자키 이러한 사람들이 N치와 내부마찰각에 대해서 내부마찰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표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이어호프는 이렇게 했고 뭐 더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N치와 상대밀도 그리고 내부마찰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하는 식은 더남식이 되겠죠. 더남식은 꼭 우리가 외워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모래의 N치와 상대밀도, 전당자과의 관계를 다시 표를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나왔던 이 표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긴한 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계나 시공 시에 찾아서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더남식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파이 D는 루트 12n 플러스 C입니다. 이 C는 입도가 균일하고 둥근 입자일 때는 15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입도가 좋고 모난 경우에는 25를 쓰고 또는 입도가 좋든지 또는 모나든지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C값을 20을 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보았던 이 그래프에서의 이 식이 되겠죠. 팩의 제한식입니다. 이 팩도 파이 D는 0.3n 플러스 27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포화점토 집안일 경우에는 N치를 가지고 점토 집안을 유추하는 것이 많이 오차가 크니까 이 CU 그러니까 비배수 점상력을 추정할 때는 배인 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토의 연경도와 N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조합 주강도 QU가 8분의 N이었기 때문에 CU는 2분의 Q니까 따라 이 CU는 16분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N치 용키의 유의사항입니다. 지하수면 하에서 세사 등이 있을 때는 N치가 과소하게 나타나고 또 자갈층 아래 있을 때는 N치가 크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조사가 깊어지면은 로드가 힘이라든지 또는 접속부 때문에 타격 에너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정을 해야 되고 또 토피압이 있을 때는 또 N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사시험에서도 잘 나오는데 N치의 수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로또 길이에 대한 수정입니다. 로또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n치를 수정해서 조금 줄여서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n-는 실적값이고 여기에다가 1-200분의 x, x는 로또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다로 넣어 가지고 나오는 이 값을 쓰게 됩니다. 자, 토질이 아까 좀 전에와 같이 세사 집안일 경우에는 이러한 이 식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내가 만약 n치가 앞에서 이제 구한 먼저 로또에 대한 수정을 먼저 하고 수정을 한 그 값을 가지고 이게 15보다 이상일 때 n치가 이때는 토질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n1 빼기 15가 넘는 부분을 2분의 1만 사용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5 그래서 n2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제합이 있을 때에 대한 수정입니다. 유효 상제 하중이 있을 때 이 유효 상제 하중 p를 1.4p 플러스 1분의 5를 넣어서 이거를 앞에서 구한 n-에다가를 곱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효 상제 하중은 2.8 이하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n치 수정 부분도 배워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학점 투지반에서는 개인 시험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죠. 요거는 회전량을 측정해서 포화된 연학점 투지반의 비배수 전당도를 구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십자형으로 생긴 베인을 점토 집안에 삽입해 가지고 이거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회전할 때의 저항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전 모멘트 저항치를 M 맥시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경은 D이고 높이는 H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D 제곱에 2분의 H 플러스 6분의 H라는 요 식을 넣어두게 되면은 점토의 비배수 전당 강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4장 원위치 시험에 대한 수업을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